자, 지금 시간이 2020년 9월 27일 오후 9시 2분입니다. 유튜브 세팅하는 게 가끔 오류가 날 때가 있는데, 오늘도 잠시 오류가 나서 프로그램을 재설치하고, 하느냐고 약간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를 보겠습니다. 아, 몇 가지 사항을 이제 체크를 해보자고요. 체크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거를 짚고 넘어가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분석을 할 때 주로 사용하는 그 논리가 있잖아요. 논리. 첫 번째, 상단선 위에서는 매수하지 않는다. 매도를 하든 말든 그거는 두 번째 문제고 매수는 안 하는 거죠. 두 번째, 하단선 밑에서는 매도를 하지 않는다. 다음에 세 번째,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 위 또는 이격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 위에서는 매수 안 한다. 예요. 반대로 뒤집으면 이격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 아래선 되도록 매도 전략은 조심하는 거죠. 자, 하단선 밑에서도 내릴 수가 있고 상단선 위에서도 오를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건 어, 홀딩의 관점에서는 허용이 되는 전략이지만 신규 거래의 관점에서 보면 그건 불가한 어, 전략이라는 거죠. 이게 좀 말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설명하는 게 조금 어려워요. 예를 들면 상단선 위에서 볼리지 밴드 20 상단선 위에서 계속 올라가요. 그러면 이제 그 투자자의 논리에서 보면 왜 상승을 하는데 저거를 매수하면 안 된다고 말을 하느냐라는 반론을 제시할 수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변명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르고 있으니까. 가장 중요한 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투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요소는 결과예요, 결과. 분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에요. 왜? 결과를 알고 분석하는 게 아니라 과정을 가지고 결과를 추론하는 거기 때문에 과정 속에서 합리성을 가져야 결과에 대한 합리성을 가질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과정에 대한 합리성이 없어도 결과는 오르는 거 아니면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찍어도 돼요. 그냥 찍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면 오른다의 배팅, 내린다의 배팅이 논리라는 게 필요 없어도 상관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거래들을 찍는 거를 반복하다 보면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아요. 왜냐면 진짜 찍어야 되니까. 100만 원을 넣고 찍는 것과 500만 원을 넣고 찍는 것, 1000만 원을 넣고 찍는 것, 1억을 넣고 찍는 건 완전히 느낌이 달라요. 자, 100만 원을 넣고 찍는 건 틀려도 상관없어요, 사실. 그런데 1억을 넣고 찍었다. 틀렸다. 그러면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투자의 횟수가 늘어난다든가 투자의 자금이 늘어날수록 논리적이어야 돼요. 결과와 상관없이. 왜냐하면 잘못하면 손실의 크기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기 때문이죠. 과정의 합리성이 없어도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고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잃어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따위 분석이 왜 필요해 라는 말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돈을 잃어보면 논리가 없으면 대응이 안 돼요. 똑같이 손실이 나도 논리가 있는 사람은 논리에 따라 움직여요. 똑같은 손실을 갖고 있고 똑같은 금액의 손실을 가지고 있어도 논리가 없는 사람과 논리가 있는 사람은 그 상황을 대하는 자세나 마인드 상태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인 입장에서 보면 과정은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 예, 그 결과가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보면 과정이란 건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결과는 과정을 지나면서 나타나는 거고, 그 결과라는 거를 어느 시점에다 두고 평가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다음 달 5일이 결과다. 그 다음 달 5일이 결과다. 그 다다음 달 5일이 결과다. 그랬을 때, 예, 한 달 간격으로 만약에 5일을 잡았을 때 그 5일이 똑같은 위치에 있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어쩌면 더 올라 있을 수도 있고 어쩌면 더 떨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의 상태에서 내가 어떤 판단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예, 몇 번째 상황을 결과라고 판단할 수 있는지를 머릿속에서 계산해 낼 수 있는 거죠. 그게 과정이 중요한 이유예요. 예, 오늘 당장, 내일 당장 오른다, 내린다라는 결과치가 아니라, 예, 지금의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의사결정을 해서, 예, 대응을 할 수 있을지를 결정할 수 있게 만드는 건 논리의 힘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논리가 조금 필요한데, 이 논리는 실제로는 주식의 방향이나 그런 것과 조금 다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올라도 매수 안 한다 그러고 떨어져도 매도 안 한다 그러고, 그러면 왜 저런 식의 의사결정을 하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게 논리를 만들고 바라보면 일정한 이유들이 있는 거예요. 그건 지나온 과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통계의 값을 기반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런 데이터를 신뢰하는 거죠. 올 초에 시작했을 때, 예, 하단선 밑에 가면 매수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계속했어요. 그리고 하단선 밑으로 내려가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도 했었죠. 지난달에는 사실 하단선 밑에서 매수를 하고 싶었지만 하단선을 찍은 게 첫날이었고, 예, 분석해서 막 자료 올리고 났더니 그 다음부터 계속 올라가기만 했어요. 근데 이번 달은 지난달과는 다르게 하단선에 오지 않은 상태에서 쭉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올라가니까 와, 이것도 상승한다.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상승하고 있는데 엉뚱한 소리를 계속하는 거예요. 아, 이건 여기서 매도를 할까? 저기서 매도를 할까? 이런 소리를 하면 왜 상승하는 건 안 노리고 매도만을 생각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명확한 거예요. 중간은 몰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격이 상단선 위에 있지도 않고 하단선 밑에 있지도 않은 그런 상태면 모르겠다라는 거죠. 기본적인 개념이 그거예요. 나는 몰라. 나는 끝에 갔을 때만 조금 이해를 해. 근데 이게 끝이 아니고 어중간한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이게 뭔지를 모르겠다라고 그냥 놓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먹어요. 왜? 거기서 위, 아래 방향만 딱 정해서 공격을 하거든요. 근데 이 볼리저 밴드를 활용한 방식은 중간은 없는 거예요. 디렉션도 없어요. 그냥 끝이에요. 끝에 가서 무너지느냐 마느냐 이것만 가지고 대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예, 일반적인 투자자의 시각에서 보면 굉장히 좀 이상한 방식의 거래일 수도 있어요. 자, 여기가 상단선이고 여기가 하단선이에요.
1번, 2번. 그럼 이번 달의 상태만 보면 상단선 위에 가서 떨어졌고 지금 하단선 밑에까지 내려와 있어요. 매우 심플해요. 진짜로 심플합니다. 지금의 흐름을 보면 그냥 상단선까지 올라갔다가 예, 내려서 하단선 밑까지 내려온 게 전부예요. 근데 상단선 위에 갔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고버스를 샀어요. 그때가 3,990원 정도 돼요. 지금 한 4,300원 된 것 같은데 예, 그때 막 오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 생각이 없어요. 예. 그리고 지금은 하단선보다 낮아요. 지금의 위치는 하단선보다 낮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반등할 수 있어. 금요일 날 어떤 분이 글을 써놓으신 거 보니까 이런 글을 써놨어요. 예, 주식을 다 팔고 곧버스를 샀다고. 예. 그런데 지금은 하단선 아래니까 곧버스를 사야 될 타이밍은 아닌 거죠. 단기적으로 보면 곧버스를 청산해야 될 자리지 곧버스를 매수해야 될 자리는 아닌 거예요. 음, 만약에 여기서 내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1번 위에서 곧버스를 산 사람이겠죠. 예. 그러니까 이 개념이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1번 위에서 매도한 사람 또는 곧버스를 매수한 사람은 2번 아래에서 더 내리든 안 내리든 수익을 담보하고 있기 때문에 예, 홀딩을 해가면서 관찰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2번 아래에서 아무런 포지션이 없는 사람이 여기서 곧버스를 산다는 거는 조금 고생길을 감안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이야기를 꼭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분한테. 타이밍은 한 번이에요. 타이밍은 한 번. 그 타이밍을 놓치면 드랍이에요. 내가 그 순간에 판단을 내렸으면 실행을 하겠죠. 근데 그 순간에 판단을 내리지 못했어. 그러면 포기하는 거예요. 제가 3,990원에서 곧버스를 샀잖아요. 샀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그냥 홀딩인 거죠. 그리고 워낙 많이 물려 있어요, 지금. 음. 그러니까 지금 수익 구간이 가도 이걸 청산할 수가 없는 구조인 거죠. 이미 너무 예, 비싸게 매수를 해왔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반강제적으로 홀딩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신규로 거래한 사람은 털어볼 만한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타이밍에 대해서 조금 깊은 생각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두 번째는 여기가 볼린저 밴드 20이잖아요. 예, 에이, 그렇죠. 그래서 볼린저 밴드 20을 넘어가면 매수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신규로. 제가 오른다라는 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예, 얼마든지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르는 거지. 예, 그게 매수할 가치가 있는 건 아닌 거예요. 이 표현을 명확하게 해석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건 별로 안 좋아요라는 얘기는 어, 오르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밑으로 내리면 매수가가 안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래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매수를 했어요. 그럼 내가 돈을 계속 묻어서 내 가격이 오게 만들 수 있느냐. 그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면 거래해도 돼요. 내가 가진 돈으로 일정 시간 동안 계속 추매를 해서 내가 가진 단가만 올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면 그 거래는 진짜 성공적인 거래입니다. 고민할 게 없어요. 실패하면 계속 사버리면 되니까. 근데 한 번 물리면 절대 오지 않는 가격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자리들이 있거든요. 그런 자리에서는 매수할 수가 없어요. 예. 얼마나 오르든 상관없이 물리면
답 없는 거죠. 예. 정말 물리면 답이 없어요. 근데 지금 눈앞에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 계속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잘 오르는데 너는 매수를 하지 말라고 그러고 이 자리는 안 좋다고 그러고 왜 그런 얘기를 해? 라고 하는데, 그게 잘못되면 최악의 상황이 되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 자, 요 위에서 곧버스를 살 때, 일반인 눈에 보이면 저기까지 올라갔으면 굉장한 양봉인 상태예요. 그럼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야, 이렇게 상승 추세인데 왜 쟤는 하방을 파?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기서 레버리지를 본 사람은 지금 얼마나 괴롭겠어요. 안 올라가면 끝이에요. 자, 코스닥을 한번 볼게요. 예, 이게 코스닥입니다. 이번 달에도 계속 그 얘기를 했어요. 상단선 위에 올라갔다. 상단선 위에 올라갔으니까 홀딩을 해보시든지 마시든지 그건 본인이 결정하면 된다. 그런데 매수는 안 했으면 좋겠다. 계속 그 얘기를 했는데 계속 저기서 머물러요. 안 떨어져. 자, 여기 볼까요? 상단선 위치가 얼마냐면 884예요. 일봉으로 보면 884가 예, 대충 이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한동안 저 위에서 머물렀어요. 예. 저 위에 머무를 때 계속 그 얘기를 한 거죠. 지금은 상단선 위에 있어요. 지금 비싸요. 그러니까 홀딩을 해보시든지 아니면 거래를 포기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한다. 근데 제발 이런 자리에서 신규 매수는 안 했으면 좋겠다. 라는 표현을 했는데 정말로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저 가격 무지 비싸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과라는 입장에서 보면 상승했을 수도 있고 하락했을 수도 있지만 상승했을 때 문제가 안 돼요. 근데 하락했을 때 갇히면 저건 물 타서 올 수 있는 위치가 아닌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지금 일봉이 주저앉는 게 아니라 월봉이 완전히 주저앉아 버렸다. 예. 그럼 이게 월봉상 꼭지가 되면 한 4, 5개월만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월봉으로. 그러면 저 가격 안 와요. 그러면 물렸는데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근데 나갈 수 없는 방법이 없다라는 걸 투자자가 인지를 하면요. 그냥 내버려 둬요. 매수한 상태로 그냥 물량을 그대로 내버려 둬. 물타지 않고. 근데 대부분 어떻다? 본인이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두지 않죠. 떨어지면 계속 물탑니다. 예. 그래서 한 달이나 한 두어 달 되면 원래는 매수할 때는 엄청 가볍게 매수했는데 한 두어 달 지나면 진짜 무거워져 있어요. 근데 거기서 더 빠지기 시작하면 멘탈이 붕괴돼요. 왜? 돈도 없고 손실이 이제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나거든요. 그럼 그때부터는 예, 이게 무너지기 시작해요. 자기 본인이 지금까지 해왔던 매매법에 대한 신념도 없어지고 예, 그러면 이게 금전적으로도 바닥이나 그 다음에 손실은 이제 감내할 수가 없으니까 멘탈이 살살살 붕괴하다가 이제는 이제 마인드 자체도 다 붕괴되는 거죠. 그러면 설사 그 다음에 굉장히 좋은 상승이 온다고 해도 이미 심리적으로 무너져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대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분석이라는 행위와 투자라는 행위를 약간 나눠서 보면 투자는 사실 돈을 벌기 위한 행위라고 보는 게 맞지만 분석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돈을 잃었을 때 방어하는 행위도 포함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분석을 할 때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미리 생각해 보고, 예, 그 상황이 무너졌을 때의 상황, 그 상황이 호전됐을 때의 상황도 모조리 다 고려를 해보면서 그 다음 스텝에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할지, 어떤 행동을 할지를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런 훈련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다음 달을 볼게요. 예, 아직 지지선이 다 무너지지 않았어요. 지금은 상승 추세선을 두 개 쓰고 있고 나머지 하나 남았어요. 자, 다음 주가 어떤 이슈가 있느냐? 아, 다우는 거래일수가 많지만 우리는 거래일수가 이틀이에요. 추석이 껴있죠. 2017년도였나요? 2017년도 추석이 제 기억이 맞다면 한 9일 정도를 쉬었어요. 9일. 9일. 그러니까 9월 말일 다음에 그때 10월 7일 날 오픈했나 10월 9일 날 오픈했나 하여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장이 안 열렸어요. 우리나라 장이. 그래서 그러면 그동안 다우가 계속 열리면서 움직였을 거잖아요. 근데 그때는 다우가 계속 올랐어요. 그래서 상승 갭이 엄청나게 왔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어, 갭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월요일이 주봉의 시가, 화요일이 주봉의 종가잖아요. 그럼 이틀 동안 주봉 하나를 그릴 거란 말이에요. 그 주봉 하나를 그리고 나서 수목금은 우리는 휴장이란 말이에요. 수목금은 우리는 휴장인데 다우는 열리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 다음 주에 다우의 3일이나 4일치의 움직임을 한 번에 반영할 거기 때문에 갭이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그 갭을 감안하시고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다우가 상승했다. 그러면 상승 갭이 반영이 되겠죠. 예, 다우가 하락하면 하락 갭이 반영이 될 거고. 어, 우리는 이틀밖에 안 남았어요. 이번 달이.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일단 지난달 고가를 넘을 일은 없다. 네, 확률상 넘지 못할 확률이 한 99.9%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틀 동안 23포인트가 올라야 되는데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보여요. 물리적으로. 그래서 지난달 고가는 넘지 않을 건데 지난달 저가를 지킬지 말지가 앞으로 이 거래일 동안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될 내용이고 그 다음에 거래량이 증가하는지 그것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냥 거래량 말고 이격도의 거래량이 증가하는지를 보세요. 만약에 이격도의 거래량이 증가한다 그러면 다음 달에 317 넘기 힘들 거예요. 예. 이번 달에 거래량이 480만 주를 넘어간다면 맞나? 480만이 아니라 480 뭐뭐뭐였어요. 하여튼 그 수치를 넘어서면 상대적으로 반등 후 재하락할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수치 그러니까 303.57보다 낮아진다. 이번 달 종가가 그러면 조금 불안한 상황을 좀 준비는 하셔야 돼요. 자, 지금까지 제가 계속 기록된 자료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어, 외국인이 12월물 선물을 3천억대 매도를 가지고 있어요. 단가는 한 312 언저리인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303이니까 어쨌든 수익이잖아요. 매도니까. 그래서 310 아래에서 선물 매수가 들어오면은 환매죠, 환매. 예, 익절을 하는 거라서 만약에 내일 선물 매수가 들어온다. 외국인이 선물 매수가 들어오면 어쨌든 익절하는 행위겠죠. 그 금액이 3천억 원이 넘어가면 포지션을 바꾸려는 의도도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선물 매도를 한 6천억까지 매도 갔다가 예, 지금 3천억대로 줄여놨는데 여기서 만약에 선물 매도를 매수로 바꾸면 어쨌든 위로 올릴 의지도 일부 있는 거죠. 반면에 현물은 전혀 기대할 게 없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지금 상태에서 현물을 얼마를 사든 기대할 게 없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 외국인이 현물 매도만 27조고요. 기관이 20조예요. 그리고 개인이 45조 정도의 매수를 들고 있으니까 이게 하루 이틀 사가지고 해결될 문제는 아닌 거잖아요. 현물은 절대 해결 안 될 거예요. 지금 45조 넘게 매수를 들고 있는데 한 달에 5조에 5조. 개인이 올해 들어서 한 달에 현물을 사들이는 금액이 월 5조입니다. 월 5조. 코스피만 코스닥도 있어요. 그러면 코스닥 합치면 한 57조가 넘을 테니까 네, 생각을 해보세요. 외국인이 사서 그거 언제 손절시켜요? 못해요. 못합니다. 이미 손절할 수 있는 지수를 넘어섰어요. 예, 지금 이게 평균 단가로 해도 250이 될까 말까인데 예, 이미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여기서 2천억을 매수하든 3천억을 매수하든 그건 코미디라고 봅니다. 절대 대세의 시장 없고요. 외국인이 설사 매수한다고 해도 다른 종목 매수 안 해요. 예, 삼성전자, 하이닉스 몇 개에 한정돼 있어요. 그 나머지 종목은 아예 또 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외국인이 현물 매수를 한다고 해도 시장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을 것 같다라고 보여요. 단지 시간을 계속 늘리는 효과는 가져갈 거예요. 안 내려갈 거니까. 두 번째, 기관은 매수 안 들어와요. 기관은 전혀 매수할 생각 없어요. 지금 이번 달에도 외국인은 현물을 매도한 게 별로 없지만 개인은 거의 5조 원 넘게 매수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걸 기관이 다 매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관은 아예 작정하고 팔고 있기 때문에 기관이 매수를 하는 건 팔려고 매수한다라는 어떤 분의 해석처럼 정말로 그럴지도 몰라요. 그래서 현물로 보면 기대할 거 아예 없다. 예, 무조건 외국인 선물만 보세요. 외국인이 선물을 매수하면 아직 안 끝난 거예요. 예, 아직 안 끝났다고 봐야겠죠. 선물을 매수하면. 그런데 외국인이 매도로 접근하면 예, 그건 답이 없어요. 전혀 답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하락이 찾아온다면 하락이 찾아올 만한 소스가 어떤 게 될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하락이 찾아온다면 개인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45조가 넘는 현물은 손절의 대상이 돼요. 예, 손절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손절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어, 우리가 그 팬데믹 있을 때 개인이 매수한 금액이 10조가 넘어요, 한 달에. 근데 그 상황이 아니었을 때는 대부분 5조 원 안팎으로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개인이 손절을 하는데도 지금 상승한 시간만큼 필요해요. 9개월. 자, 2006년 말에서 2007년 말까지 지수가 상승했어요. 그동안 외국인이 17조? 네, 17조를 매수했습니다. 17조. 아니다. 17조를 매도했어요. 17조를. 상승하는 동안 17조를 매도했는데 하락하는 동안 40조를 매도했습니다. 2006년 말에서 2007년 말까지 상승이 왔어요. 근데 그동안 외국인이 17조를 매도했다고요. 상승하는 동안. 근데 그때 뚝 꺾이면서
리먼 브라더스 터질 때까지는 40조를 매도해서 상승 하락 포함해서 57조를 매도했어요. 중요한 건 상승하는 시간만큼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도 1년 내내 거의 올랐는데 1년 내내 올랐기 때문에 2008년도는 1년 내내 내렸어요. 근데 1년 내내 내린 동안 판 금액이 2007년 오르는 시간 내내 올랐던 금액보다 훨씬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이 상승하는 동안 27조 원을 매도했다면 이게 하락장이 오면 27조 원을 추가로 매도하는 게 아니라 그보다 훨씬 큰 돈을 매도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상승장으로 계속 가면 다행이지만 이게 하락장으로 딱 틀어지면 외국인이 지금보다 더 많이 매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감안하시고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분석한 결과대로 증시가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중요시 여기는 건 돈이에요, 돈. 차트를 분석하는 사람이지만 차트보다 더 무서운 게 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돈이랑 같이 가야 의미가 있는 거지. 돈과 계속 거꾸로 가면 언제 듣지 되돌림이 왔을 때 답이 없어요. 자, 아주 간단하게 볼게요. 차트는 되돌리는 거 엄청 쉬워요. 그죠? 차트는 뒤집는 게 어렵지 않다고요. 그냥 내려 꽂으면 하락, 들어 올리면 상승이에요. 돈은 안 그래. 그죠? 돈은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돈은 누적되기 때문에 그래요. 가격은 누적되지 않아요. 그냥 뒤집어 엎으면 다 돼요. 근데 돈은 뒤집기가 어려워요. 45조를 어떻게 뒤집어요? 저는 못 뒤집는다고 봐요. 설사 제가 분석한 그 지금 1년 내내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제가 이야기한 게 틀려서 방송을 듣는 분들한테 비난을 받거나 비웃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봐요. 그건 제 몫인 거예요. 그런데 어, 저는 이 머리로 생각했을 때 불가능해요. 이건 뒤집을 수가 없어. 자, 지금 상태에서 외국인이 45조를 끌고 와서 매수를 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럼 45조를 매수했을 때 손실이 얼마일까요? 어마어마할 거예요. 왜? 개인이 45조를 들고 있기 때문에 걔네들한테 이익을 다 줘야 되잖아요? 음. 그럼 왜 그런 바보짓을 해요? 돈이 많은데. 그쵸? 돈이 썩어 나는데 왜 그런 바보짓을 해요? 저 같으면 내리꽂아요. 왜? 싸게 사는 게 더 나으니까. 올라갈 거라고 판단되면 내리꽂아요, 그냥. 끝까지 내리꽂아요. 왜? 다 손절시켜야 되거든요. 시장이 좋아질 거고, 앞으로 좋은 일만 벌어질 거고, 그래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할 일은 뭐예요? 내리꽂는 거예요. 다 시장에서 쫓아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다 먹지. 저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근데 계속 줘. 그리고 뉴스는 계속 좋아질 거라고 말해요. 자기네들은 나가. 이건 뭐 하는 짓이에요? 본인들이 나간다니까요? 시장이 좋아질 걸 뻔히 아는 주체들이 계속 팔면서 나가요. 좋아질까요? 무슨 근거로? 예전에 2011년도 3월인가요? 그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을 하면서 그때 그 일본 종목들이 다 한가 친 날이 있어요. 거의 다 한가 쳤어요. 나라가 망한다고 본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그 자동차주가 급등한 적이 있어요. 이유는 단순해요. 일본 자동차가 다 망하면 한국 자동차가 그 자리를 메꿀 거라는 거예요. 그런 기대 심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의 자동차 산업이 붕괴되면 세계 시장에서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의 비중이 높아질 것이다. 그래서 현대차가 그때 25만 원을 넘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리스 사태 때 무너졌는데, 동일본 대지진 자체는 엄청난 악재인데, 예, 해석의 개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아, 일본이 망하면 반사 이익을 한국이 보겠구나. 그런데 일본은 망하지 않고 다시 살아났죠. 지금 세계 1위가 폭스바겐 그룹 아니면 도요다로 알고 있어요. 예, 결국 일본 자동차 산업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그런 기대감으로 현대차가 올랐기 때문에 다시 무너진 거죠. 그러고 나서 19만 원 언저리일 때 현대차의 영업이익이 7조 5천억이었어요. 예, 최근에 9만 원 찍고 18만 원까지 올랐는데, 예, 그러면 영업이익이 7조 5천억 정도 남으면 되거든요. 어, 2분기까지 해서 1.5조 정도 번 것 같아요. 영업이익을. 그런데 18만 원을 넘어가요. 저는 이제 그런 게 좀 황당한 거예요. 그건 정말 유동성에 의한 거죠. 돈을 못 버는데 주가가 그 이상 평가를 받는 이유는 분명히 있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고평가가 되면 신기하게도 개인 투자자들이 쫙 달라붙어서 사줘요. 지금의 지수를 보면 코스닥이든 네, 코스피든 그런 현상을 계속 봐요. 우리는 이제 그런 걸 동학개미라고 부르는데, 사실 이제 언론에서는 되게 계속 띄워주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계속 그분들이 물량을 사들인다라는 거는, 그분들이 물량을 사들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들한테 물량을 팔고 나가는 주체들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엄청나게 팔아서 동학개미가 샀어, 이러면 문제가 안 돼요. 예. 근데 파는 건 외국인과 기관이고 사는 건 개미인 거죠. 그러면 결국 개미가 다 들고 있다라는 거는 고점에다가, 예, 물리게 해주겠다라는 의도로밖에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불안한 거죠, 시장이.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요, 모든 사람이 상승에 취해 있고 수익에 취해 있기 때문에 하락을 이야기하든 외국인의 매도, 뭐 기관 매도 아무리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왜? 돈을 벌고 계좌를 까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무슨 이야기가 필요하겠어요? 아무 얘기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논리를 주장하기는 어려워요. 예, 이런 상승이 언제까지 더 지속될지는 상당히 가늠하기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다만 너무 불안하다예요. 저는 이 시장이 이렇게 올라야 될 만큼의 뭐가 있느냐. 예, 뭐가 있어야 오를 거잖아요. 결국에는 미국에서 돈 푸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미국에서 계속 돈을 풀어요. 뭐 이번에도 그 금요일 날 다우지수 오른 거 보면 민주당에서 무슨 지원책 가지고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결국에는 돈을 푸는 거 외에는 이 시장을 돌리기에는 너무 힘든 거죠. 지금 코로나가 미국은 2%가 넘었고, 예, 올해 내에 없어지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 같고, 예, 유럽 쪽에서도 스페인이나 프랑스는 답이 없고요. 그나마 영국도 이제 조금씩 이제 그 3월 달에 그 수준까지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면 세계적인 경제 대국들이 다 코로나로 몸살을 앓고 있고, 인도 같은 신흥국도 답이 없고, 뭐 이게 병이 없어질 일은 없다고 봐요. 백신도 나오긴 나오겠죠. 근데 안전하냐?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심지어 우리는 독감 백신도 지금 뭐 상원에 배달이 됐다고 해서 난리를 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건 뭐 기존에 있는 백신도 관리를 못 하는데 신규 백신은 뭐 할 얘기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림들은 다 좋은 그림들을 그려왔어요. 4월달 이후로 무조건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그 기대감을 가지고 온 것 중에 제대로 구현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치료제 나왔나요? 지금 치료제 없어요. 그죠? 치료제 없어요. 엄청 떠들었죠? 치료제 없어요. 백신이요? 나와봐야 알겠죠. 감염자요? 감염자 줄었나요? 셧다운해서 감염자가 줄었나요? 지금 사상 최고치죠. 지금 할 수 있는 건 돈 푸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는 배신자죠, 배신자. 예. 그 배신자가 나타났다라는 건 월봉을 음봉으로 틀었을 경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달 앞으로 이틀 남았는데 한번 지켜보자고요. 월봉을 양봉으로 전환시키는지 음봉으로 마감하는지. 두 번째, 우리는 수요일 이후로는 놀기 때문에 분명히 갭이 존재한다. 그게 하락 갭이 올지 상승 갭이 올지에 따라 이번 달 본과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아직 상승 추세는 하나 더 남아 있기 때문에 예, 적어도 떨어진다고 해도 반등이 왔다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제 개인적인 해석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떨어지더라도 반등이 먼저 오고 나서 떨어질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보시라. 특히 이번 달에 음봉으로 마감하면 진짜 이제 시각을 조심스럽게 전환하셔야 돼요. 예. 음봉 나면 방향 틀고 싶다는 얘기거든요. 월봉은. 예. 지금까지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아무런 지렛대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려갈 때도 뭔가 막을 만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외국인이 주로 사들인 금액대가 있어요. 그걸 우리 이제 매물대라 그러잖아요. 기관도 그렇고. 근데 그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까지 매물대를 만들고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 입장에선 그냥 내리고 싶으면 무한대로 내릴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쉽게 보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주봉은 모르겠습니다. 예, 주봉은 모르겠어요. 위아래 다 뻥 뚫렸습니다. 그러니까 가고 싶은 데를 갈 거예요. 주봉에 대해서 저는 할 얘기가 없어요. 자, 일봉은 갭상승이 크게 나오면 상승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등가에서 시작하면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다우는 꽤 올랐어요. 나스닥도 꽤 올랐고. 그래서 그거를 반영하면 잘하면 월요일은 상승이 꽤 올 것 같기도 하고요. 만약에 상승 갭을 크게 안 주면 크게 재미는 없을 것 같아요. 매수하기도 쉽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은 월봉 주봉은 답이 없다. 아니다. 월 주봉 일봉은 답이 없다. 그래서 일봉은 그냥 금요일 저가가 손절선으로 해서 매수 전략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고 그거 아니면 모르겠고요. 주봉은 매수 매도 다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어, 지금은 월봉을 어떻게 그리는지에 대해서 좀 깊이 한번 관찰을 해보세요. 지금 가격은 고버스에 전혀 맞지 않아요? 예. 이번 달에 고버스를 사야 될 포인트는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내가 고버스를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의 대상이 아닌 거죠. 그건 다음 달 시가를 찍었을 때 다시 고민을 해보세요. 자, 이렇게 됐고, 이제 비트코인을 잠시 볼까요?
계속 이러고 있어요. 이 감아야 되는데 안 감아요. 예. 그러니까 월봉은 계속 매수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대로 끝나면 예, 상승 추세 끝나요. 예. 그러니까 월말까지는 매수가 가능하지만 예, 월말이 지나면 매수가 가능한 구조가 아닌 거죠. 가격적 메리트가 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걸 감안하세요. 주봉으로 가면 주봉은 현재는 매수가 가능하죠. 예, 1225만 원 밑으로는 살 수 있는 구조예요. 근데 오늘이 일요일이고 그죠? 내일 9시까지. 그러고 나서 차트가 바뀌면 예, 그 다음에 매수는 1212만 원 정도에서 가능한 거예요. 다음 주는 예. 그런데 이틀이 지나서 아니구나. 이틀이 아니겠죠? 20, 365일 다 열리니까 9월 말까지 26, 27, 28, 29, 30 5일 있잖아요. 그러니까 5일 동안에 월봉을 충분히 올리지 못하면 월봉도 망가질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전략을 바꾸셔야 됩니다. 일봉은 누르고 있어요. 안 가고 또 빨래줄 넣는 거죠. 아직 시간은 있다. 그죠? 아직 시간은 있어요. 근데 주봉은 점점 안 좋아지고 있다. 예, 그거를 감안하시고 대응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인 좀만 더 볼까요? 이더리움. 이더리움도 지금 여기 볼린저 밴드 22, 45만 5천 원 정도고 지금 지지선 다 쓰고 있는 거예요. 매수는 가능하지만 이대로 끝나면 아래 열립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까지는 매수가 되지만 이번 달이 지나면 월봉은 이제 사용할 가치가 엄청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주봉은 매수할 가치가 없어요. 예, 계속 누르고 있어요. 그래서 음, 지금은 매수 가치가 있죠. 예, 근데 이대로 끝나면 매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점점 더 월말이 갈수록 점점 더 매수 가치를 죽이는 거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매수는 월말까지는 계속 유효할 거라고 봐요. 예, 월봉은 그래요. 근데 주봉이 메리트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조금 아쉬워요. 리플, 리플도 예, 지금은 월봉은 좋아요. 근데 다음 달이 되면 지지가 한 260대까지 내려가니까 이번 달에 매수한 사람들은 제대로 재미 보기 힘들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감안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이번 달 저가가 안 깨져야 돼요. 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다 이번 달 저가가 안 깨지는 구조에서는 매수하셔도 돼요. 그럼 많이 오를 거예요. 생각하신 것보다. 근데 이번 달 저가가 깨지면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죠. 다 구조가 그렇게 생겼습니다. 예, 주봉도 아직 해결이 안 됐고 일봉은 그냥 옆으로 기면서 예, 시간을 끌고 있어요. 어, 올해도 지금 한 9개월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 보는 장이에요. 예, 이렇게 개인들이 미친 듯이 매수하는데 계속 현물을 주는 외국인과 기관을 본 적도 없고 특히 2007년, 8년 그때도요. 개인의 매수가 그렇게 안 컸어요. 예, 외국인이 57조를 매도하는 동안 대부분의 물량은 기관이 받았습니다. 예, 그리스 사태 때도 개인의 매수 물량이 외국인의 매도 물량에 비해 크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정말 특이해요. 예, 지금은 기관의 매도량이 외국인의 매도량 못
적지 않아요. 기관 20조, 외국인 27조니까요. 이 얘기는 시사하는 바가 좀 크다고 봐요. 아, 어쨌든 지금은 정말로 바보 같은 배팅을 하고 있는, 예, 제 입장에선 그래요. 진짜 바보 같은 배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개인들이 매수를 해가지고 막 상한가도 쉽게 맞고 막 급등하는 종목이 널려 있는데, 예, 굳이 이런 좋은 상승장에 인버스 2X나 조금씩 조금씩 모아가는 이런 행위는 그냥 현재 시점에서 보면 아 저런 바보가 다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해요. 근데 예, 저는 45조 원 없는 현물을 들고 있는 개인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머릿속엔 사실은 차트를 보면 아 이거 오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머릿속에는 이건 나라 망할 일이 다가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과연 우리나라는 사실 코로나의 영향을 그렇게 크게 받는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죠? 대만, 그다음에 한국 이런 나라들은 확진자 수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타격도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오히려 유럽 국가들이 우리나라나 대만보다 훨씬 더 큰 경제적인 타격을 입었을 거라고 봐요. 예.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이런 나라들이요. 그러면 유럽에서도 뭐 독일, 프랑스, 영국은 경제적으로 규모가 있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뭐 우크라이나, 그다음에 벨로루시, 루마니아 이런 나라들은 경제적으로 타격이 없을까요? 결국에는 이렇게 지속되면 감당이 안 되는 그런 나라들이 발생할 거라고 봐요. 전에 우리나라도 그런 얘기 했거든요. 코로나 사태가 1년간 지속된다면, 그러니까 2020년 2월 달부터 시작됐다고 봤을 때, 2021년 2월까지 보면 1년이잖아요. 그 1년간 지속됐다고 봤을 때, 무너지는 가구 수가 75만 가구라 그랬어요. 그럼 4인 가족 기준으로 하면 한 300만 명 정도 되는 거잖아요. 예, 그 정도의 인구는 어쨌든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만큼 되게 심각한 문제인 거잖아요. 경제 활동 자체를 위축시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요 정도 그 하루에 100명 정도 발생하는 그 정도 수준에서도 이 정도 타격을 받는데 하루에 10,000명씩 발생하는 국가는 도대체 무슨 힘으로 그걸 유지할 수 있는지가 사실 궁금해요. 예, 단순하게 얘기하면 국가는 버틸 수 있는데 개인은 어떻게 돈을 벌어요? 자기가 코로나에 걸렸어요. 그럼 나는 치료를 받아야 돼. 아파. 그럼 내 가족도 영향을 받아요. 내가 돈을 못 벌어오니까. 무증상이 아니고 유증상이라면. 그럼 직장에서 오라고 안 할 것 같아요. 감염될 거니까. 그럼 그 사람은 경제 활동도 못하고 은행에 대출한 돈도 못 갚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텐데 그런 사람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됐을 경우에 과연 그러면 어떤 식으로 생계를 유지하지라는 반문을 하게 되는 거죠. 계속 예,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증시를 보면 예, 그런 생각을 뒤집어 놓고 아 외국인이 선물을 매수하냐 안 하냐 그것만 보게 되죠. 왜냐하면 외국인이 선물을 매수하면 경제 사정이랑 상관없이 상승하고 외국인이 매도하면 떨어지니까요. 자, 내일 아마 갭상승이 오겠죠. 예, 갭이 어느 정도 오는지는 한번 보시고요. 아마 갭의 영향을 받는 건 일봉일 거예요. 근데 주봉은 갭의 영향이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을 거라서 갭이 온다고 해서 매수할 걸 매도하고 매도할 걸 매수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봉을 잘 보시고요. 만약에 하락할 거라면 월요일 날 오버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예, 오버슈팅이 나왔다가 음봉을 그리든 말든 예, 그렇게 가겠죠. 하락할 거라면 예, 월요일 날 윗꼬리 길게 그리고 양봉으로 마감하든 음봉으로 마감하든 그렇게 할 확률이 높으니까 매수를 하시려면 되도록 조정이 오는 편이 좋아요. 그래야 월봉 하단선 아래에 머무르기 때문에 어쨌든 반등할 여지라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올라가 버리면 그런 메리트도 줄어드는 거니까요. 공격적으로 따라가지 마시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는 9월은 끝났다고 보고요. 10월의 시가가 그 추석 연휴 동안 어느 쪽으로 쏠리는지는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 주식을 사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사실. 2달간. 응. 떨어지더라도 어차피 하단선이 발달돼 있어서 한 번에 떨어지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을 했었으니까요. 네, 지난달은 첫째 날에 왔다 갔고 이번 달은 막판에 왔기 때문에 마음을 접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함부로 주식을 추천하기에는 진짜 어려울 것 같고요. 이틀 동안 추이를 좀 같이 지켜보면서 또 거래량 추이라든가 그런 것들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10월 첫째 주 시초가를 찍을 때 이야기를 다시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을 하고 그다음에 다음 주는 추석 연휴시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는 추석 연휴인 관계로 결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여기까지 방송을 진행하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즐거운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